여기 태국의 재벌 2세는 한국 때문에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목숨을 건 시위를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노력한 것들을 한국이 다 망쳤다면서 좌절하던 도중 우연히 만나게 된 한국인 임원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된 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그 임원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을까요? 바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콘 위차이 연사와십니다. 현재 출라롱콘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지만 사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반도체 공장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 소개를 들으면 관심을 보이곤 해요. 태국 최대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사인 타이 비전 테크놀로지의 후계자니까요.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눈길을 보냅니다. 한때는 회사의 미래이자 태국 산업계에 떠오르는 별이었던 제가 이제는 아마타 공단의 오만한 황태자라고 불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한때는 태국의 모든 한국 기업들을 내쫓으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SNS에서 기술 독립을 외치며 수많은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되어버렸죠. 그런 제가 지금은 한국이 없다면 제 인생도 끝났을 거라며 한국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믿어지시나요? 다들 변한 제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1993년 아버지가 타이 비전 테크놀로지를 설립하신 그해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아버지가 LG 디스플레이와의 첫 미팅을 앞두고 처음으로 정장을 맞추시던 날 제가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그때부터 저희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은 아마타 공단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저희 놀이터는 다른 아이들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크린룸과 반짝이는 OLED 패널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제 일상이었죠. 5살 때 아버지는 저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미니 방진복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아버지 집무실에 걸려 있답니다. 나콘,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게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 저는 시제품에서 나온 OLED 패널 조각들을 보물처럼 모으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소장이셨던 쏨차이 박사님의 영향이 컸어요. 그분은 제게 단순한 상사가 아닌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저를 위해 특별한 실험들을 준비해 주셨죠. LED 회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작동 원리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전자공학의 매력에 푹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방과 후면 자연스럽게 회사로 향했어요. 공장 구내식당에서 숙제를 하면서 직원분들의 아들, 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들에게 저는 그저 나콘이었을 뿐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순수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위 대박을 치고 꽃길만 걷게 되었어요. 직원이 1000명을 넘어섰고 LG 디스플레이의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되기도 했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처음으로 한국 본사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본 첨단 생산 라인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아버지, 저도 나중에 저런 걸 만들고 싶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물리와 수학에 푹 빠져들었어요. 방과 후면 연구소에 가서 엔지니어들의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죠. 3학년 때는 제가 설계한 간단한 OLED 테스트 회로로 학교 과학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쏨차이 박사님의 도움이 컸지만 그때의 성취감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희 회사는 이미 태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직원이 5,000명을 넘어섰고 매출은 연간 100억 파트를 돌파했죠. 저는 자연스럽게 전자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출라롱콘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태국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한 저는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자공학과 수석 입학생이라는 타이틀은 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층 더 높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그 기대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겼던 것 같습니다. 방학 때마다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다른 인턴들과 똑같이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랐던 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이미 이 공장의 모든 공정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놀이터처럼 뛰어다녔던 이곳의 모든 기계와 공정이 저에겐 마치 제 몸의 일부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제 노력들이 보답이라도 하듯 같이 학교를 다니는 동기들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을 일찌감치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콘 씨,
이제 많이 컸네요. 연구소의 선배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쏨차이 박사님은 제가 설계한 회로도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대학교 3학년생의 수준이라고 믿기 힘들어. 그의 칭찬은 저를 더욱 날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학년 때 제가 개발한 플렉서블 OLED 검사 시스템은 회사에 큰 주목을 받았어요. 당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업계의 최신 트렌드였고 불량률 관리가 가장 큰 과제였죠. 제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불량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류했습니다. 이는 검사 시간을 60% 단축시켰고 정확도는 98%까지 높였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를 정식 이사회에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개 이사들은 박수를 보내주었죠. 그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졸업 후 저는 도쿄 대학 석사 과정으로 진학했어요. 거기서 마이크로 LED 기술을 연구했죠.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이 기술이 미래 디스플레이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2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새로운 마이크로 LED 전사 공정을 개발했고 이 기술은 즉시 특허 출원되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곧바로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발탁되었어요.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부소장까지 오르게 되었죠. 주위에서는 제가 너무 빨리 승진했다는 말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자부했으니까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제가 개발한 기술들이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되어 성과를 내는 걸 볼 때였습니다. 불량률은 크게 감소했고 생산성은 30% 이상 향상되었죠.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저는 태국 30대 유망 경영자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앞날이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자만이고 교만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이제 소유가 아닌 이용의 시대. 더 현명한 선택을 원하시다면 지금 당장 KS 오토플랜에서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던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부모님과 회사로부터 물려받았는지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 능력만을 과신했죠. 성공이 주는 달콤한 독에 취해 저는 점점 더 위험한 생각에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한편 방콕은 여전히 한국 문화의 열풍 속에 있었습니다. 시암 스퀘어의 쇼핑몰은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로 가득했고 길거리의 LED 전광판에서는 K-팝 아이돌들의 영상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길에 커피를 사러 들른 카페에서 한국 드라마 OST를 듣고 있었어요. 나콘 부소장님, 오늘 오후에 본사 화상 미팅 있습니다. 비서의 리마인드를 받고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책상 위 계약서로 향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의 새로운 기술 이전 계약서였죠. 매출의 5% 로열티, 작년 기준으로만 5억 바트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역시 한국 기업들이야. 기술도 좋지만 장사는 더 잘하는 것 같아. 옆자리에 타완 선배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더니 이제는 기술로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을 사로잡고 있잖아. 들어보니 그의 말에는 묘한 뼈가 있었어요. 실제로 최근 태국 산업계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문화로 아시아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기술로 경제 식민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였죠. 부소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점심시간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 기술 고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마치 자기들이 식민지 관리자라도 된 것처럼 군림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그들의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우리 태국 엔지니어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미 한국에서 내려와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한국인 기술 고문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타이팀은 아직 이런 레벨의 기술을 다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좀 더 배워야 해요. 그날 저녁
휴대폰을 보다가 방콕 공과대학 파이브 교수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 테크콜로니얼리즘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였죠. 그의 글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공 신화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의 드라마에 열광하고 음악을 따라 부르며 그들의 제품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 우리는 그들의 기술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바트의 기술료를 지불하면서도 정작 핵심 기술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어진 댓글들은 더욱 신랄했어요. 한류로 우리의 문화를 잠식하더니 이제는 기술로 우리의 경제를 지배하려 한다. 그들도 과거에 일본의 기술 식민지였다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와 같은 반응들이었죠. 사실 저는 그동안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구소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불편한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인 기술 고문들은 별도의 사무실을 쓰며 자신들만의 회의를 가졌고 핵심 기술 문서들은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급여 차별은 더욱 심각했죠. 동일한 직급에서 한국인 임원의 연봉은 태국인의 2.3배,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3배에 달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불공평하고 한국인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들과 동등한 파트너인가요? 아니면 그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한 건가요? 그때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콘, 넌 아직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어.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한국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들처럼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고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SNS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언제까지 디지털 식민지로 살 것인가 였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글이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를. 새벽 3시 제 첫 게시물의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디지털 식민지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이 글은 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타이 비전 테크놀로지의 부소장이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제 글은 끊임없이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공개한 기술료 지불 내역과 임금 격차 데이터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나는 5년차 엔지니어다. 같은 팀의 한국인 기술 고문은 나보다 실무 경험이 적은데도 내 연봉의 3배를 받는다. 이게 공정한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인데 왜 로열티를 내야 하지? 타이 비전의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한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댓글이 달릴 때마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아침이 되자 회사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제 글을 읽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연구소의 분위기는 전과 달랐어요. 한국인 기술 고문들의 표정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나콘, 잠깐 이야기 좋겠나? 쏨차이 박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자네가 쓴 글 읽어봤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제 2번째 글이 이미 업로드되고 있었거든요. 태국의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저는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신기술이 한국 본사의 검토라는 이유로 1년 넘게 보류되어 있다. 핵심 기술 문서는 여전히 한국어로만 작성되며 태국 엔지니어들의 접근이 제한된다. 현지화 기술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단순 조립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 글은 전작을 뛰어넘는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4시간 만에 50만 공유를 기록했고 주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테크프리덤이라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태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죠. 부소장님, 저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참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제 팔로워 수는 100만을 넘어섰고 태국의 주요 대학에서는 기술 독립 세미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갔어요. 특히 오랜 시간 한국 기업들과 관계를 맺어온 시니어 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나콘, 자네는 지금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어. 한 임원이 저를 불러 충고했죠.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걸세. 아버지의 반응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알기나 하니?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관계가.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는 새로운 글을 올렸고 그때마다 태국의 젊은이들은 뜨겁게 반응했어요. 제 글은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태국의 자존심 문제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하청 공장이 되길 거부한다. 태국의 기술자들에게 자유를, 디지털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제 슬로건은 시위 현장의 피켓이 되었고 대학가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크게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불길은 우리 회사에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처음으로 파업을 제안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핀 이 작은 불씨가 곧 태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화마가 되리라는 것을. 회사 공장에 있는 아마타 공단의 새벽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수백 대의 통근버스가 직원들을 실어 나르고 공장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공장 정문 앞에는 기술 독립, 공정한 대우를 외치는 피켓 든 직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위들의 풍파는 너무나 큰 눈덩이처럼 크게 다가왔어요. 대가는 정말 확실했죠. 한국의 본사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부소장님,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니터 속 LG 디스플레이 임원들의 표정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가웠습니다. 위차이 연사와 부소장님, 귀사의 최근 행보는 파트너십의 기본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도 더 이상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다음 날 아침, 주가가 제한폭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회사 로비의 전광판이 붉은색으로 가득 찼을 때 제 심장도 덩달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콘,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의 책상 위에는 거래처들의 계약 해지 통보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충혈된 눈, 떨리는 손가락. 그날 밤 아버지는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저는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며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부로 300명 인원 감축이 시작됩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차 대상자 명단입니다. 회의실에서 명단을 받아들었을 때 그 안에는 제가 어릴 적부터 알던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퇴직자들의 눈물과 분노를 마주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부소장님, 제 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20년 넘게 생산 라인에서 일해온 쏨폰 아저씨의 말씀은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울었죠. 공장은 점점 더 조용해져 갔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던 생산 라인의 절반이 멈췄고 주차장은 텅 비어갔습니다. 한때 우리의 자랑이었던 최첨단 설비들은 이제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죠.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면 된다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한 임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신 있게 주장했던 대안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우리의 기술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헐값에 우리 설비를 인수하는 것뿐이었죠. 회사의 신용등급은 B에서 C로 추락했습니다. 은행들은 더 이상 운영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거래처들은 현금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용이 한 달 만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나콘,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동생 나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완전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유학 계획도 이제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쓰러진 아버지의 모습, 눈물 흘리는 직원들의 얼굴, 멈춰선 공장의 모습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SNS의 팔로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한때 저를 영웅으로 추앙하던 이들은 이제 무책임한 배신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부숴버린 건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그것은 30년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일구어온 신뢰였고 그들의 삶과 꿈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까? 매일 밤 병실 의자에 앉아 고민했지만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오만과 성급함이 만든 이 깊은 상처를 과연 제가 다시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이었죠. 위차이 연사와 부소장, 당신의 무모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는지 알고 있습니까? 방콕 포스트의 일면 사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걸려오는 전화들을 받을 수 없어 병실 밖 복도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고 저는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나콘 씨, 우리 회사 직원들 좀 살려주세요. 처음에는 낯선 목소리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떨리는 음성의 주인공은 TN 정밀전자의 대표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2차 협력업체였죠. 직원이 200명인 작은 회사였지만 20년 넘게 우리와 거래해온 소중한 파트너였어요. 이번 달 말까지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세정액을 납품하는 업체,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하나같이 절박한 목소리들이었어요. 그때 회의실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153개,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10,000명이 넘었죠. 그들 모두가 우리 회사의 위기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나콘, 이게 내가 원하던 변화였니? 그때 연구소 선배가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어요. 그는 얼마 전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지만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다고 했죠. 기술 독립? 그게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걸 한순간에 날려버릴 만큼 값진 거였어. 그렇게 회사에서 저를 향한 비난의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아마타 공단의 오만한 황태자, 무책임한 반란의 대가, 신문과 방송의 비판은 계속되었고 한때 저를 영웅처럼 추앙하던 SNS의 팔로워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혁명가인 줄 알았더니 그저 철없는 재벌 2세였네. 당신의 무모한 도전이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가족의 생계를. 댓글창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그 댓글들을 읽으며 잠들지 못했어요.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쩌면 그저 철없는 오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증권거래소는 우리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어요.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석 달 만에 70%나 폭락했다는 이유였죠. 여기에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다 날렸어요. 자녀 학자금을 위해 투자했는데. 주주총회장 앞에서 시위하는 소액주주들을 바라보며 제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는 단순히 한 회사의 위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죠. 람차방의 한 아파트에서 협력업체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운영해온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나콘,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가 비가 내리는 병실 창가에 기대어 서 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위차이 연사와 부소장님, 김준호 소장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순간 긴장이 됐어요. 김준호 소장은 LG 디스플레이 방콕연구소의 수장이었고 지난 25년간 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죠. 나콩군, 많이 힘들지? 질책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죠. 아버지의 병실을 함께 지나면서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김 소장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1993년 아버지와 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의 타이 비전 테크놀로지가 있기 전 단 30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었죠. 그때 태국에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하나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도 없었어. 내 아버지와 나는 밤새워가며 기술 교육을 했지.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가족 이야기도 나눴다네. 김 소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혹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나콘, 넌 우리가 기술료로 5%를 받는다고 분노했지. 하지만 그 돈의 60%가 다시 태국 현지 R&D 센터로 투자된다는 건 알고 있었나?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매년 50명의 태국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어. 그들의 숙소비, 교육비, 체재비 모두 기술료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니었어. 진정한 파트너를 키우고 싶었다네. 그의 태국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회사의 특허 현황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타이 비전이 출원한 특허가 몇 개인지 아나? 총 238개. 그중 167개가 LG 디스플레이와의 공동 특허야.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어. 함께 발전하길 원했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기술 착취의 실체가 사실은 이런 것이었다니. 베트남 얘기 들어봤나?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신뢰했어. 기술 이전에 대한 의심도 없었고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도 없었지. 그들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순서를 지켰어. 김 소장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새로운 R&D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 그들이 보여준 열정과 신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뺨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기술 협력은 결혼과 같은 거야. 서로를 믿고 존중해야 해. 한쪽이 의심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회복하기 힘들어지지.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의 먹구름도 함께 거치는 것 같았어요. 나콘, 넌 아직 젊어. 실수를 했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 소장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일 난 베트남으로 떠나. 새로운 R&D 센터를 맡게 됐거든. 태국에서의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게 참 아쉽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SNS의 모든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진실의 절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잠든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글을 써내려갔어요. 지난 3개월간 저는 태국의 기술 독립을 외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착취를 비난했고 불공정한 대우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만과 무지 속에 있었는지를. 예상대로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매우 격렬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이냐? 한국 기업에 매수당한 거 아니야? 우리의 신념을 배신한 겁쟁이. 한때 저를 영웅으로 추앙하던 팔로워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어요. 배신자, 변절자라는 단어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공개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불하는 기술료의 60%는 태국 현지 R&D에 재투자되고 있었습니다. 매년 50명의 태국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있었고 우리가 가진 특허의 70%는 공동 연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데이터와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제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조작된 통계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업계 베테랑들은 조심스레 지지의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20년간 반도체 산업에 몸담았습니다. 위차이 연사와 부소장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보여줬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신뢰는 쌓는데 30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건 30일이면 충분했네요. 태국 공영방송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저는 이것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네, 저는 실수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고 준비되지 않은 반란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기술 발전은 상호 신뢰와 협력에서 온다는 것을. 방송이 나간 후 회사 주식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제 고백을 회사의 완전한 몰락을 인정하는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와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뼈아팠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는 돈으로도 사과로도 살 수 없는 법이지. 산업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베트남으로 떠난 기업들을 돌려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간 기업 간의 문제에 정부가 나서기에는 유일한 희망은 일부 원로 경영인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젊은이, 용기 있는 선택이었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그걸 잃은 것보다 10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의 방콕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마치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처럼요. 그래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병실의 어둠 속에서 저는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우리 앞에 얼마나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렇게 제가 뒤늦게라도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갔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점점 기운을 차리쳤어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지 일주일째, 저는 10번째 사업 계획서, 수정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전 9개의 계획서는 모두 거절당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우리의 제안을 검토할 의향조차 보이지 않았고 태국 산업부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위차이 연사와 부소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산업부 과장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여전히 30%를 넘지 못했고 퇴사한 핵심 인력들은 대부분 베트남의 새로운 협력사들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어요.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이었죠. 나콘, 솔직히 말해주게. 쏨차이 박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LG 디스플레이 본사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연했어요. 제가 SNS에 올렸던 글들이 아직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논의도 어렵습니다. 이메일로 온 답변은 차가웠어요. 귀사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은행들의 태도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우리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당장의 운영자금조차 마련하기 힘들었어요. 부소장님,
이번 달 임금 지급은 재무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우리와 거래하던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이미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나콘, 내 계획은 좋아. 아버지가 병실에서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린 시간이 없다.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야. 결국 저희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기로 한 거예요. 연구소가 자랑하던 첨단 장비들을 하나둘 정리했고 본사 건물도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보인 건 중국의 한 중소 디스플레이 업체와의 미팅에서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였고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협력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들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어요. 우리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중이니까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수정되었습니다. 거창한 꿈 대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협력업체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부소장님, 급여를 좀 더 낮춰주세요. 남아있는 연구원들이 제안했어요. 그 대신 우리 모두가 함께 버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구원들의 도움으로 남아있는 자금으로 작은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대만의 중소기업들과 협력하며 틈새 시장을 공략했어요. 매출은 예전에 10분의 1도 안 되었지만 적어도 회사는 살아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느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버티는 것뿐이에요. 한편 아버지는 어느새 퇴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한 채 출근하셨어요. 예전에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특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나콘, 준비됐나? 아버지와 그날 임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임시 회의실. 우리 회사의 본관은 이미 매각되어 창고 건물 한 켠으로 사무실을 옮긴 상태였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초라한 공간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화상회의 화면에는 LG 디스플레이의 임원들이 떠올랐어요. 1년 만에 첫 공식 미팅이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주 작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의 베트남 공장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공급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금액으로 치면 예전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만 위차이 연사와 부소장님, 본사 임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건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그때 발주서를 받아들었을 때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생산 라인은 단 2개. 직원도 예전에 10분의 1로 줄었지만 이 작은 주문이 그들에겐 희망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콘, 넌 아직도 조급하구나. 회사가 이렇게 된 것도 또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된 것도 모두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야. 맞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순히 계약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인간적인 신뢰였죠.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따라할 수 있어. 하지만 신뢰는 그렇지 않아. 그때 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수많은 시도를 했어요.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도 해보았고 독자 생존의 길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은 건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였어요. 작은 발주서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있고 대부분의 핵심 인력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공장의 대부분은 여전히 멈춰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성급한 변화가 아닌 차근차근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겸손과 인내라는 것도요. 부소장님, 3번 라인 재가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생산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공장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찬란한 불빛은 없지만 작은 불빛 하나가 다시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불빛 하나가 우리에겐 전부였습니다. 이봐, 타완,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렇게 퇴사했던 타완 선배가 파트타임 고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아버지를 부축하며 함께 나란히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작은 불빛이 켜진 공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이란 건 거창한 혁신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그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지켜나가는 꾸준한 노력,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휘몰아쳤던 수많은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30년.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그들의 기술력만을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제조업의 혼, 장인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가치였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떠난 후 중국 기업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과 더 빠른 성장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진정성이었죠. 그들은 우리의 성장엔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을 뿐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3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힘들 때는 기술료도 낮춰주었고 위기 때는 성급금도 지원해 주었죠.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제가 SNS에서 떠들썩하게 기술 독립을 외치고 있을 때 정작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진정한 독립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신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작은 불빛이 켜진 공장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화려함은 없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고 이번에는 더 겸손하게, 더 진실되게 나아가려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 그것은 바로 관계의 가치였습니다. 기술은 사고 팔 수 있지만 신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진정한 혁신은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주변에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겸손함을 잃을 때마다 이 사연을 들으러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일본도 아니고 지금 한국을 가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한국을 가라는 거죠?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방송국 BBC의 한 미녀 PD가 한국 다큐멘터리 기획서를 찢어버리고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취재를 기대했던 이 PD는 한국에서 취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 웃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한국을 싫어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유명 방송사 BBC의 PD 베키 윈스턴입니다. 여러분들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한국 취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때 저에게 한국은 그저 멀고 낯선 나라였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한국분들은 화가 좀 나시겠지만 솔직히 전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특이점이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뚜렷한 자기 문화가 없고 밋밋한 나라. 물론 요새 문화적으로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지만 그건 어린아이들 한정이고 아무래도 깊이는 크게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한국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모든 것은 평범한 아침 편집장님의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베키, 한국에 가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와야 할 것 같아. 우리나라의 여러 위기에 대한 해답을 기획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말이야.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한국이라니요? 영국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그곳에서 찾는다고요? 솔직히 말해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가 어째서 그런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는 건지 도저히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에서 말이죠. 편집장님, 혹시 다른 나라는 안 될까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요. 한국에서 뭘 해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의 퉁명스러운 말에도 편집장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베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봐. 경제는 침체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지.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놀라운 성장을 이뤘으니 거기엔 분명 우리가 취재할 게 많이 있을 거야. 시청률이 터질 거라고. 확신하는 편집장님의 말씀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지만 전 여전히 내심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고작 K-팝과 김치뿐이었으니까요. 뭘 취재할 게 있겠어요? 그냥 거품일 텐데요. 하지만 BBC의 간판 PD로서 임무를 피할 순 없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한국에 대해 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들은 제 고정관념을 조금씩 흔들어 놓았어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IT 강국, K-팝의 세계적 인기들이 주요 기사로 다루어졌죠. 하지만 이런 기사만으론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우리 팀 동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어요. 대부분은 제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갈 날짜가 되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스케일과 압도적인 비주얼에 놀라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교통, 디자인의 미학이 돋보이는 건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발전한 도시 같았죠.
서울 도심으로 들어선 후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몇백 년 된 문화재와 현대가 공존하고 있다니 저건 확실히 특별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의 밤거리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사람들, 그리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혼자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여기는 밤에도 안전한가 봐요. 옆에 있던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치안이 매우 좋아요.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죠.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눈에 띈 건 한국 사람들의 패션이었는데 말 하나같이 옷을 잘 입었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돈된 한국인들은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옷차림에 메이크업도 완벽해 보였어요. 이 정도면 런던 패션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나 봐요. K뷰티 쪽 얘긴 얼핏 들어봤지만 다들 아이돌같이 꾸미는 걸 좋아하는군요. 가이드에게 말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어린 세대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패션을 중요하게 여기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겨봤어요. 신선한 충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편한 마음은 어느새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가 기다려졌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카이스트 AI 반도체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유해준 교수님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시며 영어로 말씀하셨죠.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먼 길 오셨네요. 우리 연구센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구실로 안내받는 길에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한국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3위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나요? 유 교수님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최근 세계 최초로 상보형 트랜스포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 컴퓨팅 시스템으로 초저전력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할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 설명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점점 그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간단히 말해 우리가 개발한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GPU 대비 6.25% 수준의 전력만으로 GPT 모델을 0.4초 만에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IBM이나 인텔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죠. 이건 정말 미친 거예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실 수 있었나요? 지속적인 R&D 투자와 정부의 지원,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그제서야 시선을 둘러보니 최첨단 장비들과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죠.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다 톰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 톰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거였어. 확실히 흥미로워. 취재 잘 온 것 같아. 카이스트를 나와 다음 목적지인 조선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분명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현실이 걱정되더라고요. 그 감정들은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한 번 더 치고 올라왔습니다. 고부가 같이 친환경 선박 개발에 집중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연구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소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선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 해양 운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203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톰이 감탄했어요. 와, 이건 정말 혁명적이야. 우리나라도 이런 비전이 필요한데. 저도 동의했죠. 맞아, 톰. 한국의 혁신 속도가 정말 꽤 놀라워. 이건 진짜 인정.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추가 질문을 했어요. 지난해 세계 선박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어온 대답은 역시 놀라웠죠.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7%를 수주했습니다. 2018년 이후 최대 실적이죠. 특히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톰이 놀라워하며 물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연구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의 강점은 기술력과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 옥포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130m 폭의 초대형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요. 이를 통해 초대형 선박을 효율적으로 건조할 수 있죠. 저는 조선소를 둘러보며
거대한 선박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정교한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모습에 감탄을 했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톰과 함께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 저도 동의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어떻게 한국을 변화시켰을까? 그리고 우리 영국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처음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편견들이 깨지고 있음이 놀라웠어요. 이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눈에 띄었어요. 영상을 찍으며 느낀 분위기는 런던의 공원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여기 정말 깨끗하네. 톰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잘 관리된 공원은 처음 봐. 강도 엄청 크잖아? 한강변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큰 강을 따라 길게 뻗은 공원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로 가득했죠. 역시나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 런던이었다면 이 시간에 공원에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톰이 맞장구를 쳤어요. 정말 그래. 게다가 여자들도 혼자 돌아다니는 거 봐. 이렇게 안전한 도시라니 부럽긴 하네. 여기 와서 살고 싶어질 정도야. 톰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우리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프랑스 출신 학생 소피와 인터뷰를 했는데 소피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소피, 한국의 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전해요.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한국인들은 맨날 늦게까지 술 먹고도 잘만 들어가요.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소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새벽 2시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걸어갔어요. 한국에선 이게 일상적인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파리였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여기선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안전하고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정말 신선했어요. 소피의 대답들은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한국의 이런 안전한 환경이 당신의 유학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소피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유학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과 문화체험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밤에 열리는 문화행사나 야시장 같은 것도 마음껏 즐길 수 있고요. 이런 게 한국의 활기찬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한국의 이런 안전한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엄격한 법 집행, 발달된 CCTV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높은 준법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광범위한 감시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어요. 이후 우리는 소피가 추천한 더현대, 서울과 잠실 롯데월드몰을 방문했어요. 이 거대한 쇼핑센터들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 공간이었죠. 더현대 서울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압도적인 규모와 세련된 인테리어에 놀랐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곳곳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었죠. 와, 한국인들 진짜 진심이네. 톰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어대기 바빴어요. 우리는 층마다 다른 콘셉트로 꾸며진 공간들을 둘러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니며 취재했는데 옥상 정원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일상인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모습도 내심 부러웠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그저 IT 강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문화적으로도 대단한 나라네. 모든 거에 진심이잖아? 제가 말하자 톰이 동의했어요. 맞아. K-팝, K-드라마부터 이런 아트적인 스토어까지 놀라워.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을 되새겨봤어요. 안전한 도시 환경, 세련된 쇼핑 문화, 첨단 기술과 예술의 조화 같은 모든 것들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은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경제학과의 마이클 로빈슨 교수님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캠퍼스에 도착하자 활기 넘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명문대학교 학생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로빈슨 교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의 날카로운 눈빛에 압도당했어요. 미국 출신이지만 한국 경제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이었죠. 로빈슨 교수님, 한국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세계은행이 한국을 중진국의 필독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아시나요? 투자, 기술 도입, 혁신, 이 세 가지가 한국 발전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단순 인터뷰가 아니라 어느덧 우리의 질문엔 진심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빈슨 교수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에스테르 듀플로 교수도 한국의 성공 비결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에 대한 헌신을 꼽았죠. 실제로 한국은 교육에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듣다 보니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한국의 모델을 따라하기 어려운 걸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독특한 점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6.25 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 속에서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퍼졌죠. 다른 나라들, 특히 남미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교육에 투자는 했지만 한국만큼 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독재 정권들은 시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우리는 역시나 감탄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어떻게 변했나요? 그러자 로빈슨 교수의 눈이 반짝였죠.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최근 US 뉴스의 2021년 국력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8위를 기록했어요. 이는 단순히 GDP만이 아니라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외교 정책, 군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8만 1,000달러를 기록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지 뭐예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궁금함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나요? 이번에도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입니다. BBC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이 결국 교육의 성공 덕분이라고 분석했죠. 예를 들어 한국은 발빠르게 인터넷 뉴스 시장을 선점했고 이를 활용한 광고 시장도 일찍 개척했습니다. 이런 기술에 대한 포용적인 사고방식이 K-팝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성장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한국의 저력을 생각하면 이러한 도전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독일의 권위 있는 신문 디 차이트가 2020년에 대중문화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 문화적 헤게모니가 깨지고 아시아 문화가 중심이 된 것을 인정할 때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저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70년 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8위의 강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교육과 혁신을 통해 이뤄낸 진정한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캠퍼스를 나오면서 저와 톰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톰, 이번 취재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나라야. 이곳에서 본 것들이 우리 영국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정말 기대돼. 우리는 이번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펴보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둘러보며 젊은 창업자들의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어요. AI, 블록체인, 바이오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죠. 한 스타트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렇게 활발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열정이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죠. 그의 말에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AI,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인재 육성 계획을 들으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영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한국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직접 보고 들으니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교육에 대한 열정,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많은 과제가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양극화 같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겠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되새겨봤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 있는 노력과 도전, 그리고 앞으로 직면할 과제들이 제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전망까지요. 어떻게 하면 영국의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빛나는 도시의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숨어 있구나.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우리 영국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 제가 느낀 한국의 저력을 영국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지가 결정되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고 한국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영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커졌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문화 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K-팝, K-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죠. 한류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에 담당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근 5년간 한류 관련 산업의 수출이 연평균 13.7%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한류가 37조 원에 달하는 생산 효과와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죠. 이 말을 듣고 저와 톰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거든요. 영국도 한때는 저런 주류였는데 뭔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린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K-팝 아이돌들의 트레이닝 시스템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해 들을 수 있었죠. 연습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톰이 말했어요. 어린 친구들이 이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는 줄 몰랐어요. 이제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 이해가 돼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재능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과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후에는 넷플릭스 한국 지사를 방문했는데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드라마들의 세계적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인터뷰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제 질문에 넷플릭스 담당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보편적인 감정과 가치를 다루면서도 독특한 한국적 요소를 잘 녹여냅니다. 또한 높은 제작 품질과 참신한 스토리텔링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이제 한국은 단순히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며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영국도 언젠간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죠? 베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정말 놀라워요. 한국의 문화 산업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일 줄 몰랐어요. 저도 동의했죠. 맞아요, 톰. 단순히 대중문화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된 거예요. 게다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톰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우리 영국도 셰익스피어, 비틀즈, 해리포터 같은 문화 콘텐츠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최근엔 한국만큼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이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하는데 흐름을 완전히 놓친 것 같아요. 그렇게 호텔방으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국 문화산업의 성공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어요. 세계화 시대의 자국의 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영국도 이 부분에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의 성공 사례로 끝나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취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영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본 혁신과 발전의 에너지가 영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모두 끝난 후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진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처음 떠날 때의 불편한 마음과는 달리 이제 제 가슴 속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익숙한 풍경 속에서 왠지 모를 아쉬움이 느껴졌죠. BBC 본사로 향하는 동안 어떻게 이 경험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한국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영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베키 돌아왔구나. 한국은 어땠어? 저는 한국에서 사온 화이탈 키링을 나누어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때 편집장님이 다가오셔서 물으셨어요. 그래,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다루고 싶어요. 하지만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영국이 배울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편집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기대되는구나. 빨리 기획안을 보고 싶어지네. 그렇게 본격적인 제작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고 나레이션 대본을 쓰는 등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지만 한국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열정을 떠올리며 힘을 냈죠. 프로그램의 핵심 메시지를 정하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국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의 촉매제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밤새 머리를 싸매기도 했어요. 제작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한국에 대한 재변화된 시각을 객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한국에 매료된 나머지 장점만을 부각하는 것은 아닌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자문자답했죠. 마침내 방송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방송 직전 긴장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앉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한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비결을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영국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제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복잡했어요. 과연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놀라움과 감동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방송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 몰랐어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한국의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 교육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가 놀라워요. 우리도 R&D 투자를 늘려야 할 것 같아요. 다양한 반응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특히 최근 영국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노력하면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정부 관계자들도 좋은 코멘트를 해준 것이었어요. 이 보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했다는 총리의 발언이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영국 두 나라 사이의 프로그램을 더 만들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후 저는 한국 관련 주제로 더 많은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 교육 시스템, 환경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심층 취재를 이어갔죠. 매번 새로운 측면의 한국을 발견할 때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느꼈던 그 놀라움이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청년 창업가들을 인터뷰했을 때인데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영국의 청년들에게도 이런 열정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제 보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영국 사이의 이해를 높이고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한국에서 취재를 하며 배운 끈기와 열정으로 꼭 해내고 말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한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저에게 준 영감과 깨달음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매력을 알게 되길 바라요. 앞으로도 한국과 영국, 양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